자, 20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는 투자자 송중기는 무위험 자산인 국채에 투자할 경우에는 6%의 투자 수익률을 얻고 있다. 또 위험 자산에 투자할 경우에, 자, 위험 자산에 투자할 경우에 수익률. 자, 위험 자산에 우리가 투자를 할 경우에 수익률은 얼마냐? 자, 위험 자산에 투자할 경우에 수익률은 어떻게 돼요? 70% 확률로 20%의 수익률을 얻고 있다. 자, 20%의 수익률도 얻고 있고 또 몇 프로? 우리 또 10%의 수익률을 얻는데 20%의 수익률은 몇 프로의 확률? 70%의 확률. 10%의 수익률은 30%의 확률. 0.3이죠. 자, 그러면 여기 몇 프로냐? 14%가 되겠고, 요거는 3%가 돼서 17%가 되고 있습니다. 위험 자산에 투자했을 경우의 수익률은 요 얘기죠. 자, 그러면은 그림을 보면은 위험, 이 기대 수익률 평면에서 자, 이 무위험률, 여기 무위험률의 크기가 이렇게 주어지죠. 자, 지금 우리가 위험 자산에 투자했을 경우에 여기에 17%입니다. 자, 위험 자산에 투자했을 경우에 17%고 무위험 자산에 투자했을 경우에 여기에 6%죠. 지금 이 값이 6%야. 그럴 때 뭐를 구하라? 위험 프리미엄은 얼마냐? 자, 이 값이 바로 우리는 위험 프리미엄. 자, 이 값이 바로 위험 프리미엄입니다. 위험 프리미엄. 위험 할증률을, 위험은 리스크고 이 할증률이 프리미엄이죠. 자, 위험 할증률, 여기 바로 프리미엄인데 프리미엄 몇 프로? 17%에서 6% 빼니까 몇 프로가 된다? 11%가 구하고자 하는 답. 11%, 1번 정답이 되겠죠. 자, 20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과 같은 확률 분포를 가지는 두 부동산이 있다. 두 부동산 AB에 각각 50%씩 투자하여 구성한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은 얼마냐? 자, 그러면은 우선 A의 기대 수익률을 구해야겠죠. 자, A의 기대 수익률. 자, A의 기대 수익률은 얼마냐? 자, 우선은 A의 기대 수익률은 호황일 때는 몇 프로? 40%. 호황일 때는 40%. 불황일 때는 마이너스 5%. 자, 호황일 때는 40%. 불황일 때는 마이너스 5%인데 호황일 확률 우리가 60%, 불황률 확률 40%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얼마가 돼요? 우리 46, 24%에다가 여기 마이너스 2% 했더니 22%가 되겠죠. A의 기대 수익률은 22%. 그럼 B의 기대 수익률은 호황일 때 15%, 불황일 때 우리가 20%가 되겠죠. 이때 호황률 확률 60%, 불황률 확률 40%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 몇 프로요? 우리가 15에 6 하면은 9%. 요거는 8% 대줬더니 17%가 되겠죠. 자, 이때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을 구하는 거죠. 자,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 자,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 자, A의 기대 수익률은 22%, B의 기대 수익률은 17%.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A, B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에 가중치인 확률, 가중치가 뭐죠? 상대적 투자 비중인데 상대적 투자 비중이 얼마? 각각 50%씩 투자했죠. A에 50%, B에 50% 투자했죠. 그럼 요거 두 개 더하면 39%를 2로 나눠주니까 19.5%가 구하고자 하는 답이 되겠죠. 4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2번. 부동산 투자에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건 단 투자자는 위험 회피적 투자자라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대안 중 기대 수익률이 동일하다면 위험이 낮은 대안을 선택하고 반대로
위험이 동일하다면 기대 수익률이 높은 투자를 선택하는 게 위험 회피형 투자자의 행위죠. 1번 맞고 2번 포트폴리오를 구성함으로써 제거될 수 있는 위험은 우리가 바로 비체계적 위험인데 비체계적 위험은 총 위험에서 체계적 위험을 공제한 값이죠. 그래서 2번은 우리는 피할 수 있는 위험, 이 비체계적 위험인데 이 비체계적 위험은 포트폴리오에 따른 총 위험에서 뭐를 체계적 위험을 공제한 값인데 자, 이 비체계적 위험이 제거될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위험이죠. 2번 맞고 3번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무차별 곡선이 투자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한 투자자에게 최적인 포트폴리오가 다른 투자자에게는 최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3번 맞는 질문이죠. 4번 두 개의 대안을 선택한다면 경기 흐름에 따라 수익률 변동이 수익률 변동이 나오면 상관계수입니다. 유사한 부동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좋다니까 틀렸죠. 상관계수는 어느 쪽? 유사한 부동산이라 서로 다른 수익률 변동이 반대로 변동하는 부동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좋죠. 자,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과 플러스인데 이 상관계수의 값이 마이너스 값을 갖는다는 것은 이 수익률의 변동이 반대로 변동합니다. 수익률의 변동이 반대로 변동한다. 수익률을 변동. 한 자산의 수익률이 증가하면 다른 자산의 수익률은 감소하죠. 수익률 변동이 반대로 변동할 때 상관계수의 값은 마이너스인데 이 마이너스 1일 때를 우리는 완전한 음의 상관관계죠. 그럼 마이너스 1일 때는 완전한 음의 상관관계로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구성 비율을 조정하면은 피할 수 있는 위험인 비체계적 위험을 0까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뭘로?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포트폴리오 효과가 크기 때문에 유리하죠. 그래서 수익률 변동이 반대로 변동하는 부동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익률 변동이 유사하다는 것은 상관계수가 플러스야. 상관계수가 플러스라는 것은 수익률 변동이 유사한 부동산에 우리가 수익률 변동이 유사한 부동산,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는 부동산인데 상관계수가 플러스면 포트폴리오 효과가 작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변동하는 부동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좋죠. 4번 정답. 같은 부동산에 대해서도 투자자마다 요구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죠. 요구 수익률은 투자 주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주관적 수익률입니다. 자, 23번 문제로 갑니다. 자,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연초에 우리가 100만 원씩을 연간 이자율 10%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예금을 할 경우에 자, 예금을 할 경우에 얼마냐? 자, 그러면은 2015년 초 2015년 12월 31일 요거죠. 그러면 요게 2016년 초 2016년 12월 31일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매년 연초에 얼마씩 100만 원씩을 예금을 했다. 근데 2016년도 연말, 이 연말에 받게 되는 금액은 얼마냐? 연금의 미래가치. 그러면 2016년 초에 100만 원 예금을 하면은 1년 동안에 이자가 붙죠. 1 플러스 얼마? 0.1의 1승. 1년 동안 이자가 붙으니까 얼마? 110만 원. 자, 2015년 초에 100만 원 예금하면 2년 동안 이자가 붙어요. 100만 원 곱하기 1 플러스 0.1의 제곱해서 요것은 1.21이니까 121만 원이 되겠죠. 두 개를 더해준 연금의 미래가치는 231만 원. 231만 원. 1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4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투자회사, 주식회사 누리는
1,000억 원에 구입한 임대용 빌딩을 운영하고 있다. 조소득 승수가 5고 임대용 빌딩의 운영 경비 비율이 50%라면은 순영업소득은 얼마로 봐야 되느냐? 단 조소득 승수는 뭐를 기준한다? 유효 조소득. 그러니까 조소득 승수는 이걸 기준한 거죠. 유효 조소득을 기준한다. 자, 이때는 총 투자한 금액. 자, 총 투자한 금액을 뭐를 가지고 유효 조소득 가지고 회수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인데 총 투자한 금액은 얼마? 1,000억 원이고 유효 조소득 순수는 5예요. 그래서 유효 조소득은 얼마냐? 유효 조소득은 우리가 얼마? 5분의 1,000억 원이 되니까 200억 원이 유효 조소득. 자, 유효 조소득에서 영업 경비를 빼야 되는데 영업 경비는 유효 조소득이 얼마? 운영 경비 비율이 50%죠. 그래서 200 우리가 관련해서 50% 200억 원에 50% 0.5를 곱해줬더니 우리는 100억 원. 이게 바로 영업 경비. 빼주면은 순 영업소득 200억에서 100억을 빼주니까 순 영업소득은 우리 100억 원이 되겠죠. 4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5번 문제로 갑니다. 자, 25번 문제를 보시면은 자, 다음은 부동산 투자의 예상 현금 흐름표이다. 이 투자의 수익성 지수는 얼마냐? 단 현금 유출은 기초, 현금 유입은 기말로 가정하는데 0년차는 현재 현금 흐름은 현금 유출이고 1년차부터 3년차까지 현금 흐름은 연 단위 현금 유입만 발생한다. 할인율은 연 10%이고 주어진 조건에 한한다. 이런 얘기죠. 자, 현재는 0년차가 바로 현재고 1년, 2년, 3년이죠. 자, 1년 차에 얼마? 550만 원. 2년 차에 1210만 원. 3년 차에 1331만 원이죠. 그러면 현재 얼마냐 이거지. 1년 차에 현금 유입 550만 원 현재 얼마냐? 할인을 해야겠죠. 1 플러스 얼마? 0.1이죠. 0.1. 그래서 1년, 기간이 1년이니까 1승, 1.1로 나눠줬더니 얼마? 500만 원이 되겠죠. 자, 2년 차에 1210만 원을 또 현재의 가치로 할인하는데 0.1 할인율, 그리고 기간이 몇 년? 2년이니까 제곱 1.21로 나눠줬더니 또 얼마 나오죠? 1,000만 원이 나오죠. 자, 3년 차에 1,331만 원을 현재의 가치로 또 나눌 때 할인율은 또 10%, 0.1인데 기간이 또 몇 년? 3년이니까 세제곱. 1.1의 세제곱은 1.331. 또 나눠줬더니 1,000만 원이 되겠죠. 그럼 다 더해주면은 이걸 다 더해줘야겠죠. 다 더해준 현금 유입에 있어서의 현재 가치 PV는 요거 다 더해준 5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다 더해주는 2,500만 원이 되겠죠. 현금 유출의 현가, 현금 우리가 유출에 있어서의 현가, 현재 투자한 금액은 얼마? 2,000만 원이 됩니다.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수익성 지수는 현금 유입의 현가 2,500만 원을 우리는 현금 유출의 현가 2,000만 원으로 우리가 나눠주면 얼마 나오죠? 4분의 5가 되겠죠. 500만 원을 분모 분자 나눠주니까 1.25가 구하고자 하는 답. 2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6번 문제 갑니다. 재무 비율과 승수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채무 불이행률. 자, 채무 불이행률은 채무가 불이행될 가능성을 나타내는 비율이죠. 그래서 손익분기점이라고 하는데 유효 조소득이 영업 경비와 부채 서비스에
대준 금액을 감당해낼 수 있는가 요걸 보는데 이 값이 1보다 작다면은 유효조소득이 영업경비 부채 서비스액 대준 금액보다 커요. 그래서 1번 맞는 지문이죠. 자, 2번 부채 비율이 클수록 자, 부채 비율은 자기 자본에 대한 타인 자본의 비율인데 부채 비율이 클수록 즉 자기 자본에 대한 타인 자본 대출금이 많아지죠. 대출금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대출금이 많아지면은 부채 서비스액은 대출금의 저당 상수를 곱해주는 건데 이 대출금이 많아지죠. 이 대출금이 많아지면은 당연히 부채 서비스액도 커지죠. 그래서 작아진다가 아니라 커진다.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다 하면 안 돼. 1보다 작다. 부채 감당률은 순 영업소득 순 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에 얼마가 되느냐 이걸 묻는데 1보다 작을 때 하니까 틀렸죠. 1보다 클 때 순 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 원리금 상환액보다 커야 이 원리금 지불 능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대출 내줄 수 있습니다. 1보다 클 때 해야 맞겠죠. 3번 틀렸고 4번 순소득 승수의 역수는 종합환원율입니다. 총자산 회전율의 역수는 소득 승수입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 대부 비율은 부동산 가치에 대한 대출금의 비율. 저당 투자액은 대출금이죠. 분모 분자가 바뀌었습니다. 1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7번 문제로 갑니다. 대출 기간에서 부동산 담보 평가 시에 자산 가치와 현금 수지를 기준으로 최대 담보 대출 가능 금액을 산정 구하는 경우 다음 조건이 명시된 대상 부동산의 최대 담보 대출 가능 금액은 각각 얼마인가? 자, 자산 가치 기준이 나오죠. 자, 자산 가치 기준을 물을 때 거기서 우리는 LTV 담보 인정 비율인데 자, 자산 가치 부동산의 자산 가치에서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지금 자산 가치가 20억 원이 주어졌죠. 20억 원인데 LTV 대부 비율 40% 0.4니까 여기서 대출금이 20억 원에 0.4를 곱해줬더니 8억 원이 되겠죠. 자산 가치 기준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은 8억 원입니다. 자, 그리고 현금 수지 기준이 나오죠. 현금 수지 기준인데 문제에서 부채 감당률이 나와 있어요. 자, 부채 감당률은 순 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에 얼마가 되는가 요걸 보는 거죠. 자, 순 영업소득은 얼마? 지금 문제에서 순 영업소득은 1억 우리가 2천만 원이 나와 있죠. 1억 2천만 원인데 여기서 저당 상수가 주어졌으니까 부채 서비스액 원리금 상환액은 대출금의 저당 상수를 곱해준 건데 지금 연간 저당 상수가 0.1이 나왔죠. 저당 상수가 0.1인데 요게 부채 감당률 1.5입니다. 따라서 대출금은 0.1 곱하기 1.5에 1억 2천만 원이 되겠죠. 분모 분자에 10을 곱해주면은 이렇게 되겠죠. 또 분모 분자에 또 10을 곱해주면 120억 원을 15로 나눠주면 얼마? 8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억 원, 8억 원. 2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8번 문제. 부동산의 자금 조달 방법 중 하나인 부채금융과 관련 없는 것. 부채금융은 타인 자본을 조달하기 위한 금융인데 관련 없는 것 2번. 부동산 투자 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식을 발행하죠. 이것은 자기 자본을 조달하기 위한 지분금융에 속합니다. 2번 정답이 되겠죠. 자, 29번 문제로 갑니다. 자, 29번 문제로 가면은 자,
그 관로 안에 들어갈 적정할 저당 상환 방식인데, 자, 이 대출 초기에 거기 봤더니 이 총부채 상환 비율. 자, 총부채 상환 비율은 DTI인데, DTI는 이 차입자의 소득에 대해서 이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묻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얘기죠. 원리금 상환액이 주어지는데 만기까지 대출 기간 내내 동일한 금액을 상환하는 방식은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이고, 이렇게 원리금이 점점 이렇게 감소하는 체감하는 게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이고, 자, 이렇게 점점 원리금이 상환액이 점점 기간이 경과할수록 점점 이렇게 증가하는 게 바로 뭐가 되죠? 우리는 GP의 원리금 최정식 상환 방법인데, 초기에 총부채 상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소득에서 원리금 상환액이 가장 높은 것, 초기에 가장 높은 건 요거죠. 뭐죠? 원금 균등 분할 상환입니다. 그럼 대출 중간에 나오죠. 대출 중간에 대출 비율 LTV가 나오죠. LTV는 우리가 주택 가격에 대해서 중간일 때는 뭐죠? 대출 중간일 때는 우리가 미상환된 원금, 대출 잔액 또는 저당 잔액인데 이게 가장 높은 건데, 이런 의미겠죠. 대출 잔액 융자 잔고인데 만기가 되죠. 자, 여기에 대출금이 주어졌습니다. 자, 대출금이 주어졌는데 이런 형태로 내려온 것은 CAM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이고, 자, 이런 형태로 내려온 것은 CPM이고, 자, 이런 형태로 올라가는 것은 GPM이죠. 초기에 이렇게 마이너스 원금 상환이 나타나는 GPM입니다. 자, 이때 대출 중간에 미상환 대출 잔액이 가장 높은 것은 또 뭐죠? GPM에 되죠. GPM. 자, 그리고 대출 말기로 갔을 때 총부채 상환 비율이 가장 낮은 건 요거죠.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이 되겠습니다. 3번 정답이 되겠죠. 요 그림을 잘 이해를 해둬야 될 부분. 3번 정답. 30번 주택저당증권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MBB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 채권인데 이 투자자는 주택저당채권 집합물에서 발생하는 원리금을 이체받지 않습니다. 이 발행기관이 발행한 채권에 대해서 새로운 원리금을 통상 6개월마다 우리는 투자자에게 발행기관이 지급합니다. 이체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 맞고, 2번 MPTS 이체증권 투자자는 주택저당채권 집합물에서 발생하는 금리 위험과 조기 상환 위험을 부담을 하죠. 자, 30번에 2번에 MPTS인데, 자, 차입자는 매월 원리금을 상환을 하죠. 원리금을 상환하면 발행기관은 바로 즉시 투자자에게 원리금을 이체시켜준다는 의미에서 이체증권에 우리가 명칭이 붙은 거죠. 이때 이체증권은 자산을 매각하는 방식입니다. 그럼 자산을 매각하기 때문에 자산 지분이 전부 투자자에게 이전되죠. 주택저당채권 이 집합물에 있어서의 소유권이라든지 원리금 수취권이 전부 투자자에게 이전되죠. 자, 이때 차입자 입장에서 시장 이자율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해서 고정금리 대출 이자율보다 낮게 되면은 만기가 되기 전에 조기 상환을 하죠. 자, 이때 시장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조기 상환하면 발행기관도 조기 상환하기 때문에 조기 상환에 따른 위험은 전부 투자자에게 이전되죠. 원리금 수취권과 조기 상환 위험은 같이 다닙니다. 그래서 2번 맞는 지문. 3번 MPTB는 저당 대출 자동이체 채권, 본드는 채권이죠. 투자자는 MBB에서 더 높은 위험을 부담하죠. 왜냐? MPTB
투자자는 조기 상환 위험을 부담하지만 MBB 투자자는 위험 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CMO의 발행자가 아니라 투자자가 조기 상환 위험을 부담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죠. 자, 4번 보면은 차입자는 우리는 대출금에 대해서 매월 원리금을 상환을 하죠. 그러면 발행기관은 자신의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을 담보로 해서 자신의 신용을 가지고 채권을 발행해서 투자자에게 매각을 하는데, 문제는 원리금을 받자마자 이체시켜 주기 때문에 원리금 수취권은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죠. 그래서 차입자가 조기 상환하면 발행기관도 조기 상환하기 때문에 조기 상환 위험도 우리는 투자자가 부담하죠. 그래서 MPTB를 우리가 확대해 준 게 바로 CMO죠. 그럼 CMO도 확대했기 때문에 MPTB와 구조상 동일해요. 구조상 동일하기 때문에 투자자가 조기 상환 위험 부담합니다. 4번 정답. CMO의 투자자는 후순위 만기가 길어질수록 우리 미래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이 높죠. 높은 위험을 부담합니다. 5번 맞는 질문. 31번. 우리나라의 부동산 투자 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5억 원 이상으로 한다. 5억 원 맞는 질문이죠. 주주 1인과 그 특별 관계자는 최저 자본금 준비 기간이 끝난 후에는 부동산 투자 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수의 30%가 아니라 얼마? 우리가 50%죠. 100분의 50, 50%입니다. 50% 이상을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우리가 2017년 9월 22일에 시행이 되죠. 그래서 2번 정답. 3번 부동산 투자 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동그라미 2년 이내에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을 해야 된다. 3번은 주식 공모에 대한 내용이죠. 주식 공모. 4번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는 자산 운영 전문 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 운영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이다.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의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5번 부동산 투자 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최저 자본금 이상을 갖추기 전에는 현물 출자를 받는 방식으로 우리는 신주를 발행할 수 없다. 맨 끝에 없다의 동그라미. 시험에 있다로 많이 나오죠. 자, 여러분이 우리 5번은 제19조 현물 출자에 대한 내용이죠. 19조 1항에 나오고 있죠. 자, 32번 문제로 갑니다. 민간의 부동산 개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 공사비를 분양금으로 정산하는 사업 방식에서는 사업 시행은 건설회사가 아니라 토지 소유자가 하고 이익은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어떻게 돼요? 상호 이익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틀린 질문. 토지 신탁 방식에서는 신탁사가 건설 단계 부족 자금을 금융기관의 차입을 통해서 조달합니다. 자금 조달의 주체는 신탁회사입니다. 2번 정답. 투자자 모집형은 사업자로부터 사업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 개발 사업자가 아니라 투자자로부터 사업자금을 마련하여 사업을 시행하죠. 투자자 모집형에 있어서 자금 조달 주체는 투자자입니다. 자, 4번. 토지 소유자의 자체 사업일 경우에 사업 시행은 토지 소유자가 합니다. 그리고 자금 조달과 이익 귀속의 주체도 건설회사가 아니라 토지 소유자입니다. 틀린 질문. 등가 교환 방식에서는 토지 소유자와 신탁사 간의 수수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있다니까 틀자 없습니다. 왜냐? 토지 소유자가 제공한 토지 가격과 개발업체의 건축자금 비율에 의해서 준공된 건물의 건축 면적을 그 기여도에 따라 토지 건물의 지분을 갖는 방식이기 때문에 수수료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33번 부동산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우리가 틀린 것은 자산 관리는 부동산 자산을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관리하는 자산부채의 종합관리를 의미한다. 자산관리는 적극적 관리를 의미하겠죠. 부동산 소유자나 기업의 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부동산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관리 방법을 모색하는 적극적 관리로서 우리는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 분석 관리가 여기에 해당하죠. 자, 2번 시설 사용자나 사용과 관련한 다른 부문의 요구에 단순히 부응하는 정도의 소극적이고 기술적인 측면을 중시하는 소극적 관리를 우리는 재산 관리가 아니라 무슨 관리? 소극적 관리를 나타내는 것, 시설 관리. 자, 재산 관리가 아니라 시설 관리. 부동산 소유자나 이용자의 단순한 요구에 부응하는 관리로서 부동산의 각종 시설을 운영 유지하는 형태의 소극적 관리를 의미합니다. 2번 정답. 3번 대상 건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건물에 대해 수리 및 점검 등을 하는 등의 관리는 기술적 측면의 관리에 해당하고, 위탁 관리 방식은 전문업자를 이용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편리하며 전문화된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자, 기밀 유지 측면에서는 자가 관리 방식이 위탁 방식보다 유리하죠. 위탁 관리 방식은 전문업자에게 위탁하기 때문에 기밀 유지, 보안 관리 면에서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5번 맞는 지문입니다. 자, 34번 문제로 갑니다. 마케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 마케팅이란 소비자들이 당해 부동산에 대해 원하는 속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개발 공급함으로써 수익을 극대화하는 과정이 마케팅 개념. 1번 개념이고, 아이다의 원리로 표현되는 소비자의 구매 의사결정 과정을 감안해서 성립을 하는 것은 우리 고객, 관계가 아니라 고객 점유. 올해 시험에 중요한 개념입니다. 정답 물을 가능성이 높죠?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입니다. 자,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은 소비자 행동 이론 차원에서 심리적 측면을 강조하는 아이다의 원리가 나오는데, 자, attention, 주의를 끌고, 거기서 interest,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이 관심이 desire,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이 욕망의 액션,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소비자의 구매 의사결정 과정의 각 단계에 있어서 소비자와의 심리적 측면의 접점을 마련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톤, 강도, 취지 등을 조절해서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말합니다. 2번 정답. STP 전략이란 S, 세그멘테이션, 시장 세분화, 타겟팅, 표적 시장 선정, 포지셔닝, 차별화 전략을 표상하는 약자로서 이 정통적 전략 중에 하나를 말합니다. 마케팅 믹스에 있어서의 제품 계획이란 시장 출시 계획의 여부 결정, 소비자 중심의 설계, 출시한 신제품에 대한 계획을 말하죠. 마케팅 믹스에 있어서 촉진 전략이란 홍보, 광고, 인적 판매, 판매 촉진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표적 시장을 선점하거나 틈새 시장을 점유하는 기법이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으로서 공급자 중심의 전략이죠. 여기에는 우리가 STP 전략과 지금 설명한 마케팅 믹스가 있습니다. 자, 마케팅 믹스에서는 프레이스, 유통 경로 전략, 프로덕트, 제품 전략, 프라이스, 가격 전략, 지금 5번처럼 프로모션, 촉진 전략, 이 네 가지로 P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5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부동산 가격의 여러 가지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변동의 원칙은 기준 시점이죠.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 형성 요인은 항상 변동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는 특정의 기준 시점에서만 타당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기준 시점과 관련 있는 것은 변동의 원칙. 자, 최유효 이용의 대내가 아니라 대외적인 판단 기준이 되는 원칙으로서 경제적 감가 요인의 근거가 되는 게 적합의 원칙인데 대외죠.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이 외부적입니다. 외부. 예, 외부. 외부적 관계에 의한 원칙. 자, 외부적 요인에서 나타나는 게 무슨 원칙? 적합의 원칙. 자, 부동산의 유용성을 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둘러싼 외부 환경에 적합을 해야 돼요. 외부 환경에 적합을 해야 되는데 외부 환경 적합에 위배되면은 바로 경제적 감가가 발생하죠. 자, 공업지역에 주택이 있으면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경제적 감가가 발생합니다. 2번 정답. 감정평가의 3방식,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입 방식은 모두 대체의 원칙을 성립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맞고, 기회의 원칙은 인접 토지의 합병, 분할에 따르는 한정가격 평가 시에 활용되죠. 그래서 인접 토지를 매수해서 합필했을 때 추가 투자의 적정성 여부 판단에도 기회의 원칙입니다. 토지와 건물로 구성된 복합 부동산에서 토지와 건물의 배치 상태 등이 좋아. 자, 배치 상태, 토지 건물의 배치 상태 적응하느냐 부적응하냐, 이것은 바로 균형의 원칙이죠.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결합에 있어서 균형입니다. 그래서 5번 맞는 지문. 36번.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부동산 평가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건물을 감정평가할 때 원가법을 적용합니다. 거래사례 비교법이 아니라는 걸 주의해 주시고, 자, 제17조가 나오죠. 산림을 감정평가할 때에 산지와 인목을 구분하여 감정평가해야 한다. 이 경우 인목은 뭐를? 거래사례 비교법을 적용하되 소경 목림인 경우에는 원가법을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2번 정답. 감정평가업자는 영업권, 특허권, 실용 신앙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전용 측선 이용권 그 밖에 무형자산을 감정평가할 때 수익환원법을 적용해야 한다. 무형자산이 나오면 수익환원법입니다. 과수원, 동사는 거래사례비교법, 임대료는 임대사례비교법입니다. 2번 정답이죠. 제17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37번 문제로 갑니다. 경과연수가 10년, 평당 제조달 원가가 500만 원인 100평의 주택이 있다. 잔존 경제적 내용인수가 40년인 경우 정액법에 의한 적상가액은 얼마냐? 자, 정액법이죠. 정액법은 건물, 구축물 등의 평가에 적용하는데, 자, 매년의 감가액. 자, 매년의 감가액은 제조달 원가에서 잔존 가격을 빼죠. 이 잔존 가격을 뺀 것을 이 경제적 내용연수로 나눠주면 되죠. 자, 제조달 원가 얼마죠? 지금 평당 제조달 원가 500만 원. 자, 평당 우리가 제조달 원가가 500만 원인데 몇 평이죠? 지금 우리가 100평. 100평을 해줬더니 이게 바로 제조달 원가. 평 없어지죠? 그럼 5억이 되겠죠? 그럼 5억 원이 제조달 원가고, 그럼 장가율이 나오죠. 장가율은 잔존가치율인데 제조달 원가에서 잔존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프로? 10%. 그러면 5억에 10%니까 잔존 가격은 5천만 원. 5억에 10%니까 5천만 원을 빼준 건데, 경제적 내용연수는 몇 년? 경과연수 10년에다가 남아있는 잔존 내용연수 40년을 더해줬더니 경제적 내용연수는 50년. 그러면은 4억 5천만 원 공 하나 없어지면 4,500이죠. 4,500만 원 5로 나눠주니까 900만 원. 5, 9, 45니까 900만 원이 되겠죠. 자, 매년의 감가액은 900만 원입니다. 자, 이때 감가 누계액은 얼마냐? 자, 매년의 감가액 900만 원에 몇 년 경과 연수 10년 경과 했더니 9천만 원이 돼요. 9천만 원. 9천만 원이죠. 이때 적산 가액은
적상가액은 재조달 원가 5억 원, 재조달 원가 5억 원에서 감가 누계액 9천만 원을 빼준 4억 1천만 원이 우리는 적상 가격이 되죠. 4억 1천만 원. 2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8번 문제로 갑니다.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사 A는 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자료를 얻었다. 이를 토대로 대상 토지의 비중가액을 구하라. 자, 비중가액인데 지금 우리가 거기 사례 토지는 9개월 전에 1억 원에 거래가 되었죠. 자, 그럼 그 안에서 지금 사정 보정은 없고 시점 수정, 사례 토지가 거래된 시점을 100으로 본다면은 부동산 가격이 기준 시점까지 몇 프로? 10% 뭐였다? 9개월이 지났을 때 10% 상승하였다. 상승은 플러스. 요거는 시점 수정 1.1이죠. 시점 수정은 1.1이에요. 자, 그리고 거기 봤더니 사례 토지 가격은 인근 지역에서 채택. 여러분 인근 지역에서 채택하면은 지역 요인 비교할 필요가 없죠. 그럼 이제 개별 요인 비교만 보면 되는데 개별 요인 비교를 봤더니 대상 토지의 전체 면적은 얼마? 만 제곱미터죠. 자, 그 중에서 6천 제곱미터는 왕경사가 되겠죠. 왕경사가 되고 만 제곱미터 중에서 나머지 4천 제곱미터는 뭐다? 우리가 4천은 뭐가 된다? 평지가 되죠. 자, 왕경사 부분 사례 토지. 사례 토지는 사례는 분모, 대상은 분자거든요. 사례 토지 100% 기준, 100에 비해서 몇 프로? 20% 감가가 있다. 20% 감가일 때는 마이너스. 자, 그리고 평지 부분은 10%, 100분의 얼마? 10% 감가가 있죠. 감가 또 마이너스. 개별 요인 비교를 했어요. 자, 그러면 요거 얼마죠? 10분의 6, 0.6 곱하기 100분의 80, 0.8이니까 0.48이고, 자, 여기는 0.4죠. 0.4에 100분의 90, 0.9, 0.36이죠. 두 개를 더해줘야겠죠. 더해주면 0.84가 되겠죠. 자, 1억 원에 1.1에 0.84를 곱해주면 구하고자 하는 답이 나오는데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9,240만 원이 나오겠죠. 자, 39번 문제로 갑니다. 순영업소득 200만 원, 부채 서비스액 150만 원, 대부비율 60%, 저당상수 0.2올 때 부채 감당법에 의한 자본 환원 이율은 얼마냐? 자, 부채 감당법에 의한 환원 이율은 부채 서비스액 관련해서 거기 부채 감당률에 근거해서 구하죠. 부채 감당법은 부채 감당 율에 근거해서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이죠. 대부비율, 저당 상수를 곱해주는데, 자, 부채 감당률은 순영업소득 200만 원인데 이 200만 원이 부채 서비스액이 얼마가 되냐? 부채 서비스액 150만 원. 대부비율은 얼마? 60%. 100%에서 60%를 차지하는 0.6. 저당 상수 0.15죠. 이것은 얼마죠? 3분의 4. 3분의 4, 0.6, 0.25 곱해주면 0.12가 나오죠. 곱하기 100을 해주니까 몇 프로? 12%가 되겠습니다. 12%. 자, 12%가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번 정답이 되겠죠. 자, 40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표준주택의 공시사항. 자, 표준주택의 공시사항은 표준주택의 지번, 표준주택에 있어서의 가격, 표준주택의 대지, 면적 및 형상, 예? 그리고 표준주택의 용도, 구조, 연면적 및 사용 승인일, 임시 사용 승인일도 포함하죠.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건축 허가일 소유자는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의고사 문제 해설을 전부 마치고 우리가 다음
우리가 모의고사 문제 해설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